자, 이재용 판결 저희가 계속 짚어왔는데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계신 분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뒷북을. 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 첫 번째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거는 제3자 뇌물죄였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을 다 무죄로 했는데 무죄를 만든 논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만나봐 주십시오. 제3자 뇌물죄는 이제 제3자한테 쿠션을 줘서 넘기는 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재단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재단을 세워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거나 최순실 씨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제3자를 내세워서 그쪽에 뇌물을 줬다 이건데 그러려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청탁을 할 내용에 해당되는 현안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런데 그 현안은 승계 작업이라고 특검이 이야기했는데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걸 날리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 없어야 하니까 아예 승계 작업이 없다고 하고 승계 작업 부탁할 내용이 없어지니까 이 뇌물수수죄는 사라졌다 이런 거죠. 아 역시 공장님 탁월하십니다. 네. 그 며칠 동안 한 거를 한 번에 그냥 정리를.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존경합니다. 네. 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이제 묵시적 청탁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접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네네. 뭐 이렇게 이신전심으로 돈을 주면서 아시죠?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할 경우 상대방도 알지. 거기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이게 청탁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 그렇죠. 서로 뭐가 혈안인지 알아야 되는데 묵시적 청탁도 없다고 하려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죠? 네네. 진도가 여기까지 나가서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승계 작업, 삼성의 수거원인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재판부가 다 날려버렸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요 제3자 뇌물죄보다 형량에는 더 큰 혐의가 있었다면서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집행유예를 하거나 뭐 석방을 해주겠다, 뭐 무죄를 하든 이렇게 재판부가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법적인 장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국외 도피죄거든요. 그러니까 뇌물공여 자체는 덩어리는 크지만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어가지고 뭐 집행유예라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어요. 그런데 재산국외 도피죄는 국외 도피한 그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최하가 10년이거든요. 징역 10년. 아. 그래서 판사가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게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5년이 되잖아요. 절반을 깎으면. 집행유예 요건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국외 도피가 인정이 돼버리면 아예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산국외 도피죄를 다 이제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재산 도피죄가 전부 무죄가 돼버렸죠. 예. 그렇죠. 전부 무죄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논리가 좀 해괴하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재용 재판부 판결한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스텝이 꼬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판례도 인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앞뒤가 그 자체 판결문 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사실 그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없어져야만 집행유예가 되겠구나라고 법률가들은 아는 거죠. 법정형 자체가 높아버렸기 때문에요. 제3자 뇌물죄에 이제 다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갖고 저희도 그랬는데 그런데 숨어있는 원포인트가 국외재산 도피 이게 50억이 넘으면 최소가 10년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은 도저히 집행유예가 안 돼서 이 국외재산 도피죄는 전부 다 털어줬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형량도 그렇지만 판결문을 보면 내부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논리가 동원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국외재산 도피가 그 혐의가 2개였는데, 한 부분이 무죄가 된 거는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국외재산 도피가 국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무죄로 한 논리가 뭐냐면 이게 자기 재산이 아니고 뇌물 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거였거든요. 근데 네. 또 하나 무죄가 된 건 뭐였냐면 그 허위로 예금 거래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 신고한 사유가 뭐냐면 마필이나 차량 구입 용도 이렇게 쓴 거예요. 말 구입하겠다. 예. 근데 이 재판부 그 판결에서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최순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잖아요. 아하. 그럼 자기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돌린 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최순실한테 줬으니까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빼돌려야 국외재산 도피지 하고 봐줬고 네. 두 번째는 말인데 말은 또 빼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빼줄 때의 논리가 말은 삼성 거라고 빼줬단 말이죠. 삼성 거라고. 그러니까 빼줄 때 논리는 뭐였냐면 어떻든 말을 샀잖냐. 예.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잖냐 이렇게 빼줬는데 그거를 곰곰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말 소유권은 삼성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앞에 거하고 안 맞아버린 거죠. 하나는 둘 다 돈이 밖으로 나간 건데 하나는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하고 빼줬고 두 번째 말 부분은 다른 혐의를 털어주다 보니까 이 말은 삼성 거라고 해서 그러면 삼성 재산이 여전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 산 돈이 빠져나간 건 적어도 국외재산 도피로 그 논리라면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둘 다 빼주기 위해서 서로 모순되는 논리를 적용했다. 아, 그렇죠. 예. 잘 설명하셨고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판사님만 짚어낸 포인트입니다. 벌써 시간이 안 나오셔가지고, 예.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 소유권을 1심 때는, 그죠? 네. 1심 때는 결국 말은 최순실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셈이고, 2심 때는 아니다. 삼성에 있는 것이다. 판결했어요. 네. 결정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2심은 그렇게 털어줬다고 쳐요. 근데 1심은 왜 말이 최순실 거라고 판결한 겁니까? 그때 삼성에서 이 말은 우리 거요 하고 이제 계약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의 내용은 자기들이 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내 거라는 소리니까 삼성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이 말은 우리 거요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 계약서가 부인되죠? 그 합의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합의서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됐고 작성일자도 재판 과정, 1심 재판 과정에 있는 일자였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합의서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법적으로 제거를 하겠다고 법률가들이 애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 해가지고 이것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증거까지 조작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 그 계약이 있었다는 거, 삼성과 마주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안 믿어버린 거죠. 아하.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정에서 쟁점이 됐던 대목들이 이 계약서가 나중에 나는데 그 계약서를 봤더니 그 쟁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쟁점들을 다 해소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적었구만 하고 법률가가 판사 입장에서 보기엔 야 이거 우리 재판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 다 여기 적혀 있네. 그게 가짜구만. 너무 꼼꼼하게 쟁점들을 다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들킨 거죠. 그렇죠. 들켰죠. 그래서 합의서를 가짜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1심에서는. 허위다 이렇게 했죠. 2심에서는 그걸 그러면 진짜라고 인정했는데 진짜인 이유가 설명됐나요? 진짜라고 인정한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걸 진짜라고 본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몇 번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그게 문제가 되니까 눈을 감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진술만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만 가지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 판결문을 저도 사실은 읽어봤는데 16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앞에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봐도.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더 그렇겠죠.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모셔서 또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예. 네. 일단은 판결문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큰 골자는 정리된 것 같으니까.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네. 지금 곧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요거 이제, 네. 언론에 관심이 약간 벗어나 있는데, 검찰은 8년을 구형했어요. 예. 네. 그리고, 진작에 선고일이 잡혔다가 지금 예. 뒤로 미뤄졌습니다. 예. 미뤄졌는데, 1심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직권남용죄가 인정 범위가 판례상 넓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선고가 연기됐던 거 이유만 조금 짐작을 해보자면, 네. 원래 14일 날 선고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2일로 연기가 됐는데, 예. 13일 날 최순실 사건 판결이 선고가 됐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도 직권남용이 있거든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이 최순실 판결에서 나오는 직권남용 부분을 좀 참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판결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연쇄 구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그 이후에 최순실 판결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털어줬죠, 같이.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판결문을 이렇게 보니까 최순실 판결문에 보면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여기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써놨는데 이게 문장이 이재용 판결의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그걸 거의 베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2심을 최순실 1심이 그대로 베꼈었다는 거죠, 논리를. 예, 그대로 베꼈어요. 뭐 예. 조사하고 부사 정도 조금 바꿨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최순실 판결문을 이 지금 우병우 재판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직권남용 폭넓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병우 전 수석한테 유리한 재판이 선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